자, 주차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 건물이 주차 대란 아닌가요, 거기? 그렇죠. 관리 규약이라는 게 임차인이 이 건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임차인만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상생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서로 지키자는 그런 뜻에서 규약을 해놓으면 아주 훈훈하고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빌딩 수사대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적인 관계일 수도 있는데 사실 공생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임대인 자영업자분들 사실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계약할 때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을 꼼꼼하게 서면으로 만들어 놔야 향후에 감정 소모 이런 것들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좀 짚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건물의 내외관에 대한 것도 있고요. 권리 관계들, 위반 건축물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인허가 사항들 이런 것들이 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관리해야 되는 이제 책임자인데 조심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건물의 외관을 좀 생각을 먼저 해보자면요. 어떤 임차인분들은요 간판을 막 5개, 6개 걷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규격이 맞지 않게 계속 간판을 변경을 해가지고 쓰신 분들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간판 규격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잡아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른 임차인들한테 피해가 되다 보니까 계약할 때 꼭 외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니까. 요즘 뭐 채널 간판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판은 1개밖에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관에는. 또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뭐 조도의 밝기부터 시작을 해서 규정이 있는데 그런 걸 명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지 않을까. 원상복구 같은 경우는 위반 건축물이랑도 같이 연결될 것 같아요. 1층에서 데크 이렇게 쓰는 것도 사실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쓰다가 이제 위반 건축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근생으로 줬는데 요즘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인테리어 하는 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에 들어왔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2년이 지났을 때 당연히 노후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원상복구를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페인트 칠 전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손잡이라든지 이런 거 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상복구에 하기 전후에 대해서 2년 전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 2년 전에 사진을 찍어 나왔고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계약서 자체에 사진들을 다 첨부합니다. 특약사항에 요즘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나갈 때 임대인이 이거를 철거하냐 마냐를 고를 수 있게 정해놓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되 임대인이 허락을 하게 된다면 인테리어 된 상태로 그냥 쓰게 받는다 라는 조건이 항상 들어가야 돼요. 요즘에는 그게 꼭 필요해요. 오히려 임대인한테 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써지는 거네요? 네. 왜냐면 원상복구 조건이 원래 임차인한테 불리해요.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인테리어를 냅두게 할 수 있다는 승계 조건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더 좋아야 됩니다, 오히려. 단서 조항을 보게 되면 임차인은 만기 퇴실 시에 입주 상태를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임차인이 인테리어 인수를 원하거나 임대인이 인테리어 존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요즘에 많이 들어갑니다. 서로의 낭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한번 인테리어 잘 해놓으면 활용이 또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권리금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특약상에 들어가는 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유익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한번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이제 권리금을 법적으로 좀 보호해주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나가게 된 상황에서도 야, 이런 집기와 이런 시설을 놓고 가니까 인정 안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건물주 맞아요. 입장에서는. 권리금은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새로 임차인과의 거래인 거지 임대인이 관여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네. 유익비라는 게 좀 애매하거든요. 이걸 계량을 해가지고 뭔가 건물의 가치를 높여놨는데 이거를 사가라. 왜냐면 유익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 임대인 싫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뜯어가야죠. 근데 이제 뜯기도 애매한 것들도 있고, 이런 냉난방기 있잖아요. 시스템 냉난방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박아놓고 떼야 되면 또 한 대당 몇십만 원씩 떼지다 보니까 또 그 돈이 회수가 안 되거든요. 또 이런 것도 써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설비, 유익비, 권리금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인허가 부분 정말 많이 문제됩니다. 의원으로 들어가려고 썼어요. 의원으로 들어가려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6층 이상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2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종 근생으로 거의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2종 근생에다가는 의원으로 허가 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임대인한테 문제를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책임이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가 협조를 안 해줬고 임대인께서 이거를 해줄 수 있게끔 안 해줬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돌려줘야 된다. 혹은 위약금을 나한테 줘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신 책임이지 나한테 그럼 위약금을 주거나 계약을 무효로 해야지 왜 나한테 그런 걸 요청을 하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허가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전관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임차인이 장사를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술 장사를 하고 싶다거나 뭐 그랬을 때 그러면 그 건물은 그 종이 나올 수 없는 컨디션이라고 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고지할 수 있는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임대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나도 될 줄 알았어. 네, 이제 그렇죠. 그런데 계약서 다 쓰고 뭐 계약금도 받고 보니까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영업이 안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냥 영업 관련 신고 및 인허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책임은 다 임차인이 진다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짚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 거죠? 이제 뭐 전대에 대해서 전대 중요하죠.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전대를 둘 수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봐보니까 카톡이랑 문자 이런 걸로 동의를 하고 막상 그 임대인은 계약서를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증금의 한도,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전차인이 보증금은 1억짜리를 들어온대요. 나는 지금 임차인한테 1,000에 50짜리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터졌을 때는 뭐냐면 제가 동의하는 순간 전차인에 대한 보증금까지 제가 책임을 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꼭 써야 되는 게 동의를 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을 넘을 수 없다라든지 기간은 넘을 수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또 뭐가 있죠? 주차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 건물이 주차 대란 아닌가요 거기? 그렇죠. 주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층별로 이제 한 대씩 지정 주차는 안 되고 빈 곳에다가 이렇게 될 수 있게 예, 두고 있는데 방문 주차가 있을 경우가 이제 문제가 많죠. 맞아요. 어디 보면요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자리 지정을 안 해놓으면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노하우긴 한데 그렇게 지정을 안 해버리면 그 임차인들끼리 알아서 좀 이렇게 맞아요. 잘 관리를 해요. 지정을 해버리면 내 자리 누가 됐어. 그때부터는 제 책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지정 안 하는 게 작은 건물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10개월 사용하다가 저희 안 될 것 같아갖고 11개월 되는 해 새 임차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 수수료가 발생되는 거죠. 그걸 누가 내야 될까요? 임차인이 내야죠. 그렇죠. 임차인 내야죠. 근데 임차인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다음 달에 건물주가 내야 되는 걸 한 달 만에. 한 달인데 이거는 건물주분이 내시는 게 맞지 않냐 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얼마 안 하는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서로 의가 다 상합니다. 과장님이랑 과장님도 관리 규약을 작은 건물에도 다 대입을 해서 쓰시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게 어떻게 있죠? 큰 틀에서 총칙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임대 목적물을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저는 이제 이거를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정해주고 또 관리 유지에 대한 의무 범위를 임대인과 임대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임차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거를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보통 임대인도 현행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또 임차인한테 그런 문제가 전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은 준수한다. 이거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됐다. 그럼 이거는 누구로 인한 것인가를 꼭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협의 없이 위반 건축물이 돼서 명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위반 건축물 등재 시 원인 제공자가 그거를 다 없애는 걸로. 관리 규약이라는 게 임차인이 이 건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임차인만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상생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서로 지키자는 그런 뜻에서 규약을 해놓으면 아주 훈훈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어느 정도 대화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역할을 협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 다 공시로 되어 있으면 리스크는 온전히 건물주한테 오니까 저는 모든 것들은 좀 양보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고마움을 갖게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약간 어긋났을 때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임차인분들에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건물 갖고 계신 분들께서 관리에 관련된 것들을 잘 알고 지키셔서 자신의 자산을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